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0피를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잡았다는 느낌보다는 변동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평가하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11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네. 한 달째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상승기에서 나타나는 조정 기간들이 보통 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쯤 되는데 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조금 그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지만 네. 그거를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볼 만한 뉴스도 있거든요. 사실은 좀 미국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졌잖아요. 12월 달에. 그리고 12월 초부터는 그 양적 긴축도 이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이 커진 것만은 분명한데 미국의 시장 금리라든지 뭐 글로벌 이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 금리들은 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장기 금리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는 물가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이 여전히 늘 남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일본이 또 이 금리를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과거와 같이 이런 유동성 장세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좀 이제 어찌 보면 같이 덧붙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이제 그 조정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연말 내에 이제 실제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도 여전히 변수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9월이랑 10월장은 매수 규모가 컸는데 11월장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12월장에 외국인의 수급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12월도 사실은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상황일 거라고 봐요. 지금 12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연말에 수익을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고, 특히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 국별로도 좀 그렇고 투자 자금의 성격도 그렇고 9월, 10월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자금 중에 단기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제 헤지펀드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충분한 수익을 올린 이후에 이제 11월, 12월 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어떤 수급의 문제 쪽에서 외국인들이 빠르게 이렇게 이 국내 투자로 되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환율하고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호관계를 갖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오를 것 같아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물론 일부 그런 투자자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네. 환율은 어차피 지금 현재 균형점이 이동해서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균형점이 이동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 금리 차거든요. 그리고 금리 정책의 방향성도 마찬가지고, 그건 결국 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그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이벤트라든지 또는 어떤 리스크, 우리나라만의 리스크로 온 게 아니라서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파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내년 초부터는 이런 단기 자금의 유출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환율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화 자산이라는 게. 그래서 내년 정도쯤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올해 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장에는 11월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좀 매도와 매수를 오락가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지금 11월 마지막 주부터 코스닥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도 코스닥에 일부 집중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코스닥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코스닥이 참 사실 이게 펀더멘털로 가는 장이면 참 좋은데 어찌 보면 이벤트 드리븐 장이면서 또 모멘텀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도 사실 우리나라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주로 이제 이익 기반이라든지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보는 건 주로 코스피 대형주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코스닥에 오시는 경우들은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은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섹터별 어떤 이슈가 집중이 될 때 특히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번에도 보면은 AI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반도체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데 집중돼 있다가 그런 모멘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었죠. 물론 이제 이번에 국가 주도로 이 펀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또 그런 모멘텀을 이끄는 그런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상승 탄력이 탄탄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도 클 수 있고 모멘텀이 이렇게 수그러드는 무렵이 되면 어쩌면 이거 좀 되돌림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네. 점을 그게 12월 내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의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코스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일 것 같습니다. 10일에 출범이 되고요.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발표가 된다면 코스닥이 다시 한번 키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벤트 중에서 또는 모멘텀 중에서 네.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고 그래서 섹터별로 집중되는 어떤 모멘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끌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어찌 보면은 꾸준하게 이 코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산업 쪽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코스닥 시장 쪽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다만 요 펀드의 아마 직접적인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련해 가지고 이 IPO와 관련해서 어떤 또 제도적인 이런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의 혜택을 줄 만한 어떤 제도들이 나올지를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시장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사실 이제 모멘텀이 조금 한풀 꺾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기본적인 설계는 아마 이 스케일업 쪽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자금 과잉이 그쪽에서 일어났을 때 코스닥 시장 쪽에 IPO가 된 이후에 좋게만 작동을 할지 아니면은 좀 나쁘게 작동할지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에 의해서 네. 올라가는 건 좋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이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너무 비중을 높여놓고서 다 이쪽에 뭐 해놓지 말고 비중의 일부는 갖고 있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네. 12월 중순쯤에 나타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이미 코스닥 지수가 선 반영이 된 것도 맞습니다. 네. 발표가 되면 제로 소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에 코스닥 하면 대표적인 업종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네. 뭐 여전히 지금 뭐 좋은 상태고 기본적으로 장기 이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그 어떤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AI 시대에는 AI는 사실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제 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지컬 AI를 비롯해서 이제 나중에는 범용 AI가 되겠죠. 그게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어떤 로봇과의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실 그 로봇이라는 게 주로 이 공장에서 자동화를 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쳐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막 AI와 더불어서 이렇게 막 갈 때 좋은데 이번에 AI 관련된 버블론이 나올 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이게 정말 그런 기술들에서 강자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제 그걸 현실 인식이나 현타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게 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지금도 일정 부분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데들을 이제 봐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걸 반영해도 많이 비쌀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쪽에 실제로 이제 물건을 납품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의 이제 AI와 관련된 로봇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대만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년간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저점을 그래도 많이 높였죠. 강한 반등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이유가 ESS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중심축인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표님은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이 결국은 네. 이제 한번 굉장한 기대를 모았다가 그 EV 쪽의 수요 둔화가 눈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당초에 비해서는 좀 줄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보조금과 관련된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또 그렇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사실은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또는 그 친환경과 관련된 이런 어떤 테마랄까요? 그런 게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 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SS라는 게 전력 인프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이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그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인데 신재생 에너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에너지를 집적해서 모아놓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명히 어떤 전력 인프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양쪽이 이렇게 맞물리는 굉장히 큰 두 개의 어떤 흐름이 있다면 두 개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비중이 높은 이 기업이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저보다도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걸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EV 비중이 너무 높은 데들은 사실 여전히 모멘텀은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어찌 보면 ESS 쪽에 좀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안정된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네. 계속적으로 이거는 단기 흐름이 좀 나쁘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재료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EV 수요가 높은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ESS라는 모멘텀을 더 갖고 있는 회사를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1월에 여러 가지 굵직한 학회 예정되어 있고요. 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리서치 센터장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요 12월, 1월이 항상 내년 초를 기대하는 어떤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때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높고 기술력이 높아서 신약 수출 그런 부분들 기술 수출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굉장히 이제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라는 또 주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 인하와 어떤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바이오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제약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약가와 관련된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에는 좀 이렇게 더 어떤 뭐랄까 베네핏을 주고 기존 약이라든지 제네릭 같은 데에 대해서는 좀 안 네. 좋은 어떤 베네핏을 덜 주는 방향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이제 제약사들은 비중이 제네릭이라든지 이런 쪽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상대적으로 불편하겠죠. 그래서 전체 바이오들이 간다고 제약업체까지 다 이렇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좀 무관한데도 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까지 업종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FMC도 그렇고 BOJ도 통화정책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12월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조정기의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상승장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 상승장을 대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비중이 만약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주식 비중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 보이는 업종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이 역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조정이 지속되는 네. 도중에는 기존 주도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끝나고 나면 기존 이 주도주들이 다시 오르는 그런 경향성들이 과거에 많이 발견된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네, 오늘 최석원 대표와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